중국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난번 영상을 단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그중 또 제일 많은 댓글은 정말 저렇게 사실관계를 보도하고 있느냐, 믿을 수가 없다는 그들의 현실 보도가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그 중에는 심지어 조작된 기사 아니냐는 어이없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최근 중국에서 나오는 보도들의 다양성을 믿기 힘들다는 뜻이겠고, 심지어 우리 오른쪽 국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극단적으로 치우친 보도들까지 접하면서 양쪽 국가들의 보도는 이제 믿을 것이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추론이었을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그렇게 못 믿겠다는 분들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 두 번째는 그간 또 어떻게 추이가 바뀌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별 댓글에 좀 더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뉴스 속보들 그리고 인기 뉴스들을 잘 구분해 올려놓는 포털 한 곳을 골라서 보겠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매체들의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은 중국의 그 수많은 온라인 매체들은 보통 소수 대형 매체들의 논조를 따라 재생산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찾기도 힘든 대형 매체들의 기사 몇 줄보다는 포털을 장식하는 수많은 온라인 매체들의 기사가 오히려 한 단계 더 뿌리내린 진전된 상황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의상 구글 번역으로 보겠습니다만 대충 의미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타이틀만으로도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과장이다, 없는 뉴스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의심은 이젠 거두어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많은 기사들을 자세히 확인해봤는데 예측한 대로 실제 기사들의 보도 수준이 더 자세해졌고 더 솔직해져 있습니다. 몇몇 기사들을 뽑아보실 텐데 지난번에도 전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 내용들을 종합하면서도 다소 권위 있는 인물이나 기관 그리고 실제 한국에 거주하는 인물들의 인터뷰를 통해 전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보시고 추가로 댓글들을 한번 지난번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로 월말에 나온 상해 사회과학원 국제학 박사 겸 부학장에 의해 작성된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복제될 수 있을까? 라는 제하의 글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한국의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한국의 과정과 경험은 여러 국가에서 칭찬을 받았다라면서 한국의 이러한 성공적인 대응은 2015년 있었던 쓰라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적시의 오류를 수정하고 개선했기 때문이었다고 전제합니다. 개인과 사회의 공통 인식 수준을 높임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는 점을 추가로 이야기한 이 기사는 차원 높은 IT 활용 기술에 대해서도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발전 추세,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특정 장소의 이름까지 신속하게 밝힘으로써 추가적 피해를 방지했다고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상황 제어와 경제 개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 노력한 점이 훌륭했다고 정의했습니다. 즉 시민들의 생활을 압박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과 생산의 중단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이번 상황을 제어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칭찬받을 만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논평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들 중국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댓글에 담긴 그들의 심리를 요약하자면 그들 당국에서 계속 선전했던 대로 자신들은 참 잘해냈다고 생각했고 어쩌면 자신들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옆 한국은 오히려 그걸 넘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상황까지 갔다는 점에 대해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솔직함과 아쉬움에 더해서 그래도 자신들도 그만큼이면 잘해냈다는 위안의 심리도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참 많이 보셨던 제목들처럼 역시 또 일도 멈추지 않고 지역을 단절시키지 않으면서도 한국은 무엇을 올바르게 한 것인가 라는 제하의 이 3월 30일자 기사는 실제 한국 현지에 생활하는 중국인을 포함 여러 인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풀어나갔습니다. 바로 며칠 전 자신이 방문한 한국의 식당과 술집에 정상적이었을 때에 비해 80% 수준으로는 손님의 숫자가 회복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국제기구에서 사무국장은 다른 지역은 한국의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한다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한국에 전화를 걸어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최근 중국 국내에서 개최된 한 의료 심포지엄에서 마 샤오웨이 국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의 차단은 상황 제어에는 도움이 되지만 일상생활과 생산까지도 막아버린다는 점이 새롭게 대두된 문제이다라고 했다면서 일도 생산도 중단하지 않고 한 달 안에 상황을 제어한 한국은 무엇을 올바르게 했고 또 어떤 약점이 존재하는가라는 자문을 던집니다. 강경호 외무부 장관의 BBC 인터뷰 기사 중 개방성, 투명성, 대중의 정보에 대한 완전한 이용이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도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기사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중국인 마오 씨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발전된 관리 시스템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실제 메시지들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한국의 체계를 설명합니다. 한국의 긴급 경보 시스템이 보낸 메시지는 10에서 20초의 경고음으로 벨소리와 다릅니다. 특히 심한 날에는 하루에 여러 개가 오는 경우가 있으며 단문의 경우는 주로 인근 지역의 새로운 사례를 보고하는 것이고 종종 첨부되는 링크를 통해 세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1월부터 사전에 준비해 들어갔던 한국 정부의 대비책들, 자동차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 등 여러 아이디어가 대성과를 거두었고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소개한 기사는 한국인들은 의료 시스템에 가깝게 놓여져 있다며 여러 보험 시스템상의 조치들 그리고 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여러 지원책들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기사는 다시 중국인 마오씨의 입을 빌려 한국의 제어 시스템은 모든 사람을 감싸는 크고 밀도가 높은 그물과 같다면서 역시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관련 정보와 관련해서도 정보와 연락을 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월 초 한국이 비교적 무탈한 상태였을 때에도 이미 한국의 버스를 타면 일회용이 비치되거나 소독젤이 놓여 있었다면서 사러 가서도 신분 확인을 통해 국가와 연결된 시스템을 활용한 구매량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국의 관리 시스템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사는 마지막으로 한국은 분명히 나아지고 있고 그건 술집들을 가보면 알 수 있다면서 한국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성급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며 마감했습니다. 이 기사 역시 한국의 5가지 성공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어떤 점에서 훌륭했는가를 조목조목 정리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상 보신 내용들과 중첩되는 내용은 빼겠습니다. 4번째 성공 비결로 이야기한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대한 것만 보시면 한국은 매일 최신 상황을 알리고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국은 엄격한 제어를 함과 동시에 놓지 못한 상황으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지급한다. 위반이 있을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지만 한국인들의 협력의식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정도로 중첩되지 않은 부분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들은 시스템에 의해 억지겠지만 한국은 자발적 참여가 우선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사의 댓글입니다. 제목이 5가지 성공 비결이라고 일목요연해서 그런지 이 기사에는 달린 댓글이 너무 많은데 오픈되는 것들만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극찬 퍼레이드입니다. 제 눈에는 이 기사가 다른 것들에 비해 특별히 잘 쓰여진 글이라고 보이진 않은데 아마 여러 이유로 노출이 많이 된 기사 같습니다.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릴 뿐인데 긴 세월 동안 계속 통제돼 왔던 그들의 상황 그리고 오른쪽 1번의 왜곡된 보도들에 익숙해져 그런지 전해드리는 이런 내용이 믿기지가 않는다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현실 그대로를 전해드렸습니다. 가감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꽤 다양한 각도로 사실 보도를 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역시 아직 한계가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짧은 보도입니다. 바로 오늘 한국의 보조금 지급을 소개했는데 아주 자세한 상황을 전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개인당 지원 금액은 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젠 짐작 되실 겁니다. 한국의 사실을 대부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자신들과 비교됨으로써 국민들의 실망감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단은 빼놓고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현재 중국 언론이 한국발 뉴스들을 대하는 자세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돈 되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화면에 2가지 주제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본격적인 주제 들어가기 전에 돈 되는 라디오에서 이번에 또 멤버십 운영을 런칭했죠. 제 생각에 너무 일방향적으로 소통이 진행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멤버십을 구독자분이 가입 후에 관심 기업에 대해서 메일을 주시면 제가 기업 개요 정도 분석해서 올려드리면 제가 분석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돈 되는 라디오의 다른 많은 구독자분들과 관심 기업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댓글로 그 기업에 관해 다른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하고 이제 스터디도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면 유익한 시간 될 것 같아서 멤버십 운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거나 제가 댓글에 링크 고정해뒀으니까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나 오픈 채팅 소통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전달해 주시면 모두를 위한 방향이라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2가지 이슈 들어가 보죠. 우선 첫 번째 이슈는 삼성의 이미지 센서에 대한 이야기죠. 삼성의 사업부는 다들 아시겠지만 CE 사업부, 가전하는 데죠. DS 사업부, 그리고 IM 사업부는 IM은 스마트폰 주로 하는 데고 그 중에 이제 가운데 언급드렸던 DS가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로 나뉘는데 여기가 그중 크게 보면요. 그 중에서 반도체가 또 메모리랑 비메모리로 나뉘고 또 그 비메모리가 파운드리랑 시스템 LSI로 나뉘죠. 여기서 시스템 LSI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AP 같은 거 설계 같은 거 하는 부서고 파운드리는 제조를 하는 부서죠. 자, 물론 시스템 LSI에서 검사도 하고 자세히 따지면 끝도 없습니다만 큰 틀에서 조금 복잡했지만 어쨌든 삼성은 이 분야에 기업에 명운을 걸고 비메모리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치 DS의 또 다른 분야인 삼성 디스플레이도 LCD를 지금 완전 접고 QD OLED에 명운을 걸고 지금 올인을 선언했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삼성은 여전히 메모리도 잘하지만 비메모리까지 먹겠다. 이 고전 차이
소니를 고객사로 삼성이 이번에 연이어 따냈다 라고 주제를 잡았지만 소니뿐만이 아닙니다. LG도 삼성 거 쓰고 이미지 센서, 샤오미도 삼성 이미지 센서 쓰고요. 이번에 노나셀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차세대 소니의 그 5G 폰, 그러니까 소니는 이미지 센서 최강자거든요. 40%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사의 5G 폰을 출시하는데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굳이 갖다 쓰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상존하겠지만 기술력이 소니가 인정을 안 했다면 아무리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삼성을 안 썼겠죠. 이번에 1억 800만 화소를 양산하고 있고 연내 1억 5천만 화소까지 이제 삼성이 바라보고 있는데, 자, 노나셀이라고 언급드렸죠. 이게 나노를 거꾸로 한 거 아니냐, 나노를 거꾸로 하면 노나잖아요. 근데 뭐 그건 아니고요. 노나가 그리스어로 숫자 9을 의미하죠. 이 9개의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인 픽셀이라는 개념이 결국에 들어가거든요. 픽셀이 9개 있으면 3/3 형태로 배치를 해서 촬영 환경에 따라서 병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저조도 환경에서는 조금 밝을 수 있게, 밝을 때는 더욱 섬세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제 센서를 구현한 게 노나셀 기술을 통해서 했다, 이런 건데, 이게 픽셀을 이렇게 9개씩 병합한다는 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반도체가 다 그렇지만 이미지 센서도 엄청 작고 병합하는 그 픽셀 수가 증가할수록 픽셀 간의 이미지니까 색상 간섭 현상이 역시 심해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누구나 뭐 쉽게 이해하던 기술이었지만 구현하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역시 이번에 삼성이 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 픽셀 간 분리막을 만드는 특허 아이소셀 플러스 기술을 이용해서 인접 픽셀 간의 간섭과 뭐 어떤 빛 손실, 산란 이런 현상을 방지한 거죠. 즉 기술을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때 또 다른 기술을 만들어서 극복한 거죠. 그 전에 2 곱하기 2 병합을 했던 게 소위 이제 4가 그리스어로 테트라죠. 테트라셀인데 테트라셀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은 빛을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니가 그것을 5G 플래그십 스마트폰, 그러니까 그냥 자사의 저가 폰에 넣은 것도 아니고 5G 소니가 처음 출시하는 엑스페리아 1 마크 2에 이제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를 탑재되는 거고요. 후면에 카메라 4개 중에 하나에 이제 삼성의 아이소셀 슬림 SOK 3T2를 탑재하고 전면 카메라에 800만 화소짜리에 이제 뭐 또 거기도 뭐 아이소셀 그 슬림인데 그 버전이 조금 다른, 뒤에만 이제 원래 3T2인데 4H7을 채택합니다. 소니는 전작 엑스페리아 1에서도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를 넣었었죠. 지금 소니의 점유율이 이미지 센서에서 48%, 그리고 삼성전자가 21% 수준이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물론 삼성이 이제 계속 따라 붙고 있지만, 근데 소니 같은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미지 센서에 있어서는 그런 회사가 굳이 2등, 그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2등이니까요. 굳이 2등 거를 갖다 쓴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경우라고 업계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출시된 이제 LG전자와 샤오미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도 이미지 센서를 공급한 바 있고, LG전자로 치면 LG의 그 V60 싱큐 후면 메인 카메라, 그러니까 6400만 화소였죠. 그때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을 적용했고, 그리고 전면 1000만 화소와 후면 그 1300만 화소 초광각 다 삼성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뭐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Mi 10 프로에 삼성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가 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있다. 근데 삼성이 그래도 일단 2위 지금 수준이기 때문에 점유율로 보자면 단가 경쟁력도 삼성이 어느 정도 영업을 치고 있다. 그러면 잘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이 이미지 센서 분야에선 따라잡고 있고, 심지어는 뭐 1위 업체 거 또 따오고 있다. 1위 업체도 자기 거 안 쓰고 소니 거 쓴다. 아, 소니 거래요. 죄송합니다. 소니 거 안 쓰고 삼성 거 쓴다. 뭐 이런 거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갤럭시 S20 울트라에 아이소셀 브라이트 HM1을 적용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삼성이 소니께 더 좋다 이런 생각했으면 소니 걸 썼겠죠. 자기의 정말 이 모든 기술력을, 갤럭시 S20 울트라가 정말
카메라에 목숨을 건 그 폰이거든요. 이 스펙에. 근데 소니께 만약에 더 좋았다 그러면 갖다 썼겠죠. 왜냐면 휴대폰이 일단 이미지 센서 몇 개 더 파는 것보다 휴대폰이 이제 완성도 있게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 소니는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삼성 거 쓴 거고, 뭐 요 정도로 지금 뭐 삼성전자 라인 일부도 이미지 센서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뒤를 보면 이미지 센서 시장이 갈수록 커져요. 차량에도 뭔가 장애물 감지하려면 그런 센서들이 필요하고, 휴대폰도 계속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휴대폰이 이렇게 폴더블 폰이나 이렇게 더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 결국에 또 카메라 더 들어갈 이런 캐파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여러 애널리스트의 분석 보고서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 후쯤에는 메모리 반도체 수준의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배터리 3개 업체, 배터리 3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 중에서 이제 뭐 제가 제목에는 뭐 LG화학을 써놨는데, LG화학이 유별나게 요즘 잘하고 있어요. 배터리 3개 1위가 거의 눈앞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물론 연간 기준으로 보고 앞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컴다운 될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의 어떤 점유율이 조금 컴다운 될 텐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특수가 좀 있어서.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그전에는 막 4위 뭐 이렇게 했던 회사가 지금 압도적으로 세계 2위를 하고 있으니까 세계 3위를 한참 따돌리고, 그러니까 분명히 대단한 성과를 일단 올리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테슬라 특수라고 부르는데 시장 점유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근데 뭐 다들 알았던 내용이죠. 작년부터 테슬라,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부터 테슬라의 이제 모델 3라든지 이런 중국형 테슬라 터슬라라고 부르던데, 거기에 이제 LG화학의 배터리가 파나소닉하고 같이 공급하긴 하지만 일부 이제 차지를 했다는 게 다 알려진 사실이고, LG화학은 그 외에도 유럽이나 이런 데서 점유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공급량이 확대되고 있고, 물론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 이슈는 또 논외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수요 위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배터리 시장 전체 수요 위축이고, 점유율 관계에서 보면 이제 LG화학이 뛰어나게 잘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LG화학이 이제 2월 기준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2위를 기록했죠. 시장 점유율로 치면 29.6%, 그러니까 사실상 30%, 사용량으로 치면 1700메가와트아워 정도 되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150% 오른 수준입니다. LG화학이 지난 1월에 1671 메가와트아워 정도, 한 22% 세계 점유율이었으니까 점유율이 무려 8%가량 급등했죠. CATL 이미 박살냈고, 뭐 비아디 박살냈고, 파나소닉하고도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이제 LG화학이 그럼 왜 이렇게까지 상승했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테슬라죠.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 3 배터리를 전량 LG화학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지난 1월만 해도 이제 파나소닉과의 격차가 상당했는데, 2월에는 LG화학이 거의 지금 독점 납품 수준으로 이 상하이 공장 물량을 해주고 있고요. 테슬라 이제 SUV, 그러니까 모델 Y에 들어가는 물량에서도 LG화학이 어느 정도 이제 해주고 있다. 물론 파나소닉과 뭐 테슬라는 그 여전히 끈끈한 관계예요. 근데 단지 테슬라가 이제 뭔가 공급사 다변화해서 파나소닉한테 의존하고 있다가 뭔가 그쪽에서 공급이 끊긴다던가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애플도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OLED 받잖아요. 소형 OLED. 그런 거 공급처 다변화하려고 LG화학한테도 조금 받고, BOE도 계속 두드리고, BOE는 품질 테스트도 못 통과하지만 그런 걸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슬라도 이제 공급처 다변화를 시도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LG화학 같은 기술력 좋은 회사가 수주를 따낸 거고, 이제 공급량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LG화학은 루시드에어 제가 언급드렸었죠. 루시드 모터스에 그쪽에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고, 뭐 폭스바겐, 르노, 그리고 뭐 대형 파우치 분야죠. 이쪽은 GM, 뭐 현대도 그렇고, GM과는 뭐 합작사도 하고 있고요. 파나소닉이 34.1% 정도 해줬는데, 그러니까 한 4-5% 정도 이제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리고 CATL이랑 비아디는 완전 박살났습니다. CATL이 마이너스 40%의 성장률, 그리고 비아디가 84% 마이너스 84%의 성장률로 완전히 쪼꼬럽 아래로 박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스러운 언어를 쓸 뻔했네요. 근데 물론 이제 3월 4월 갈수록 중국의 이제 정상화가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론 아직 좀 부족합니다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유럽에서의 어떤 여파도 있기 때문에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데는 또 유럽에서 꽤나 많은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컴다운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유의미한 수치들을 내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리밸런싱이나 조정이 있더라 하더라도 의미가 충분히 있을 만큼 LG화학이 세계 영향력이 확고해졌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